메디치가의 유일한 상속자로 태어난 카트린은 잃은 부모의 죽음과 가문의 쇠퇴 속에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낯선 타국에서도 이어진 기나긴 시련의 세월을 넘어 끝내 프랑스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녀를 괴롭혀온 라이벌 디안을 비롯해서 모든 귀족들이 지난날을 후회하며 그녀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속에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그녀는 나라의 중책을 떠안은 엄중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녀의 삶을 넘어 유럽 역사를 뒤흔들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바람잘 날이 없는 그녀에게는 앞으로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559년 6월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와 프랑스의 공주 엘리자베트의 결혼식에서 프랑스의 왕 앙리 2세는 친히 딸의 결혼을 축하하러 왔다가 결혼식 이벤트인 토너먼트 마상창 시합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러나 앙리 2세가 스코틀랜드군 근위군 대장이었던 콩테드 가브리엘 몽고메리의 창에 눈이 찔리는 사고가 일어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프랑스 왕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왕의 죽음에 책임이 있던 몽고메리 백작은 비록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면을 받았지만 왕을 죽인 사실 자체만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배척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고 이후 프랑스의 내전인 위그노 전쟁 중 개신교 세력을 선동해 반란을 획책하려다 붙잡혀 처형당하게 되는데요. 이후 400년 뒤 군인으로서 다시 프랑스에 돌아오게 되는 그의 후손이 바로 그 유명한 버나드로 몽고메리였으니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독일의 에르빈 롬멜의 숙명적 라이벌로서 영국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하게 되는 그는 조지 패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한편 이 당시 앙리 2세의 사고사를 예언한 한 인물은 이 예언을 계기로 일약 유명세를 타게 되었으니 그는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로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였습니다. 사실 이미 사건 발생 4년 전 이미 그가 발간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은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었고 이것에 큰 흥미를 느낀 왕비 카트린이 노스트라다무스를 궁정으로 초대하면서 그는 이후 왕비의 총애를 받으며 궁정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요. 이후 앙리 2세의 마상창 시합 도중의 사고사, 앙리 2세와 카트린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모두 프랑스의 왕이 되지만 모두 요절한다는 예언까지 들어맞았고 이후 그가 남긴 예언서를 통해 약 100년 뒤의 런던 대화제, 300여 년 뒤에 나폴레온과 히틀러의 등장 등 현대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예언들을 실현시키면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로서 오늘날까지도 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편 다시 앙리 2세의 죽음 직후 프랑스 궁정으로 돌아와 아들 프랑스와 2세가 왕위에 오르며 섭정이 된 카트린이 사실상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궁정에 피바람이 휘몰아칠 것이 우려되었으나 천적이었던 디안이 앙리 2세의 죽음 직후 선제적으로 저자세를 취하면서 카트린에게 암묵적인 선처를 호소했고 카트린은 너그럽게도 죽도록 미웠을 그녀를 정치에서만 배제시킨 채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인물은 프랑스와 2세의 왕비 즉 자신의 며느리였으니 그녀는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서 훗날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자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인으로 불리는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외가로 프랑스의 명문가인 기즈 가문을 두었던 메리는 6살 때 프랑스 왕실로 보내져 양육되었고 16세가 되던 해 아직 왕세자였던 프랑스와 2세와 결혼하여 이듬해 프랑스의 왕비로 등극했는데요. 시어머니인 데비 카트린은 본래 아름답고 똑똑한 며느리 메리를 총애했으나 정작 메리는 명문가 출신인 자신과 달리 벼락출세한 메디치가 출신의 시어머니 카트린을 시종일관 무시했기에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프랑스와 2세가 즉위 1년 반 만에 후사 없이 요절했고 프랑스의 왕위가 카트린의 차남 9살의 샤를 9세에게 돌아가면서 계속 섭정을 유지하게 된 카트린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는데요. 반대로 급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하면서 프랑스 왕실의 연고가 끊어지게 된 메리는 그녀를 안 잊고 온 카트린에 의해 마치 쫓겨나듯이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메디치가 출신의 천대받던 왕자비 카트린이 최고 권력자가 되어 통치한 30년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종교개혁 이후 나타난 칼뱅파 신교도 위그노와 전통적인 카톨릭 세력 즉 신구교 간 지독한 갈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재정적으로는 선왕 프랑스와 1세 때부터 누적된 막대한 적자로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던 만큼 카트린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발로아 왕가를 지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왕권을 확립해야 하는 막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앞서 소개한 며느리 메리 스튜어트의 외가인 기즈 가문은 프랑스 정계에서 발로 왕과 못지않은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카트린은 종교가 다른 내 외부의 위그노들과도 적절히 관계를 유지하며 오히려 종교가 같은 기즈가를 견제해야만 했는데요. 한 번은 차녀 마고가 기즈 공작 앙리와 사랑에 빠지자 혹여라도 그들의 결혼으로 기즈가의 정치적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기즈가 아니더라도 딸의 혼기가 찼던 만큼 카트린은 마고의 또 다른 혼인 대상을 물색했고, 결국 개신교 국가인 나바르 왕국의 여왕 후아나 3세의 아들이자 그녀의 후계자 엔리케를 마고의 혼인 상대로 낙점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만약 발로아 왕조의 직계 후손이 끊길 경우 엔리케가 프랑스의 왕위 계승 1순위가 되었던 만큼 모계로 남아 발로아 왕조가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데다, 카톨릭 측의 마고와 개신교 측인 엔리케의 혼인을 통해 양 진영 및 종교 간 화합, 즉 이를 통한 국정 안정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혼사 제의를 받은 나바르의 후아나 3세의 입장에서 역시 카톨릭 며느리를 맞는 것이 못내 꺼려졌으나 카트린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고, 무엇보다 강대국인 프랑스 왕가와의 결혼이 그들의 입장에서 역시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결국 혼사 제의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불과 2달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후아나 3세가 의문의 죽음을 맞으면서 카트린에 의한 독살설이 제기되는 와중에 모친의 뒤를 이어 나바르의 왕위를 계승한 엔리케 3세는 프랑스 측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프랑스에서 역시 위그노 측과의 화합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카톨릭 귀족들이 기즈가를 중심으로 불어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행사는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물을 수 없었고, 결국 1572년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에서 종교 갈등에 놓여있는 프랑스인들의 화합을 염원하는 세계의 결혼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된 평화 속 애정 없는 결혼을 감행한 두 이교도의 불편한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비극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했고, 아니 어쩌면 그 비극은 이 예식 과정에서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 당시 예식에 참석했던 위그노인 가스파르드 콜리니에게 흉탄이 날아들어와 부상을 입히는 등 암살 미수가 일어난 것인데요. 자신은 선의로서 추진한 이 결혼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속에 카트린은 과연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지난 고통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장의 한복판에서 르네상스를 꽃피워낸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가문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